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 이번 시간에 우리는 1920년대의 학생운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지금 1920년대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민족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하고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과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 민족유일당 운동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죠?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지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든지 문맹 퇴치 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하지만 이러한 민족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독립의 희망이 없어 보였었고요.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일제의 문화 통치에 의한 민족 분열 통치의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민족주의자들 가운데의 일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독립을 이뤄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식민 지배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권리를 확대시켜 나가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의 주장이 자치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반대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 계열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역량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한편 3.1운동 이후에 아니죠.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도 조선공산당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체들의 경우에는 일본의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되면서 활동이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과 그리고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독립을 포기하지 않았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이라고 하는 유일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자 하는 운동이 전개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이 바로 민족유일당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결과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신간회라고 하는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단체였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학생운동의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인 두 가지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항일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0만세 운동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1920년대 중반으로 가게 되면서 국내에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터져나가게 되고요. 조선공산당과 같은 사회주의 단체가 만들어지고 활동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191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일본의 식민지 교육의 경우에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에게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였나요? 제공하지 않았나요? 않았어요. 그죠?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 비해서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어를 국어로 배우는 등 일본인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이런 어떤 교육의 차별과 민족 차별적인 교육에 맞서서 학생들은 저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동맹휴학과 같은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동맹휴학이란 무엇이냐? 학생들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한 행동에 어떤 것이 있나요? 파업, 일 안 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의 경우는 수업을 안 들어버리는 거. 그죠? 수업을 거부하는 이런 형태가 바로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에 학생들이 식민지 교육에 대해서 저항하던 형태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사회주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가고 있는 중이었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의 식민지 교육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학생운동이 점차 활성화되어 가던 시기가 1925년 즈음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1920년대 중반쯤의 일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마지막 황제의 순종 황제의 사망이에요.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네, 고종과 명성황후의 아들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게 되면서 억지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의 자리에 올랐더니 그가 바로 순종이었고요. 1926년 4월 달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고종의 경우에는 1919년 1월에 사망을 했죠. 그리고 두 달 뒤인 3월 달에 고종의 장례식이 열려서 사람들이 그 고종의 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 서울에 몰려들었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3.1운동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순종 황제가 26년 4월에 사망을 하였을 때 2달 뒤인 6월 10일이 순종의 장례식 날짜 인산일로 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순종 황제가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서울로 몰려들 것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교 계열의 일부 구파 그리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2의 3.1운동을 계획하였으니 그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순종의 인산일에 맞춰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을 하였다. 이번에는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교 계열의 일부 그리고 학생단체가 대규모 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교과서에서는 천도교의 일부라고 되어 있고 우리 교재에는 선생님이 천도교 구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이때쯤 가게 되면 천도교가 계열이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천도교라고 하는 게 애당초 원래는 동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그리고 3대 교주였던 손병희가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천도교 계열이 사실은 3.1운동 때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그리고 3.1운동을 주도했던 천도교계의 경우에는 이후에 일본에 의해서 강력한 감시와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대 교주였던 이 손병희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는 앞으로도 계속 교주제로 가자라고 하는 구파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천도교는 민주적인 교단으로 거듭나자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가자라고 하는 신파로 분열이 돼요.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민주적으로 교단을 운영하자라고 하는 신파 쪽의 경우에는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받다가 점차 친일적인 단체로 변모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구파와 신파의 갈등 그리고 이제 친일적으로 변해가는 신파 이런 어떤 모습들 때문에 한때 이 천도교를 믿는 사람들은 국내에 3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해요. 엄청나게 큰 종교단체였는데 이런 어떤 분열과 친일로 변절해가는 모습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점차 떠나게 되면서 지금은 천도교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없는 매우 크게 줄어든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순종의 인산일에 맞춰서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교 계열의 인사 일부 그리고 학생들이 대규모의 만세 시위를 다시 한번 계획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에 중국 위조화폐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조화폐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일본 경찰에서는 도대체 어디서 이 위조화폐를 찍어내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찾기 위해서 여러 인쇄소들을 습격을 해서 조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인쇄소에서 이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교 계열의 인물의 사람들이 6월 10일 날 뿌리라고 준비해 놨었던 경문들, 팜플렛이 인쇄가 되고 있었고 보관이 되고 있었던 것이 일본 경찰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60만세 운동의 가운데 천도교 계열과 이 일부 사회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과 일부 천도교 계열의 인물들의 경우에는 이 인쇄소가 발각된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 경찰에게 6월 10일 이전에 체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준비했던 경문들은 발견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60만세 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지금 어떤 카테고리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학생운동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이 준비를 했지만 사실상 학생들에 의해서 준비되고 주도되었던 운동이 바로 60만세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6월 10일 순종의 인산일 장례식 날짜가 되었습니다. 이날에 맞춰서 다시 한번 3.1운동 같은 대규모의 만세운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 경찰은 예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인쇄소에서 경문이 발각되었던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3.1운동을 경험했던 일본 경찰 입장에서는 이날 분명히 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하고도 남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1운동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거 3.1운동이 벌어졌을 때 초장에 그것을 제압하지 못해서 전국 각지로 나아가서 세계로까지도 만세운동이 확산되었던 것은 일본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실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장례식 날짜에 맞춰서 일본 경찰은 굉장히 철저하게 경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 일본 군인과 경찰, 공무원들이 쫙 깔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60만세 운동 당시의 사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는 사람들은 당연히 조선 사람들 것이고 지금 사진에 검은색으로 찍혀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본의 군인 경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사람들이 시내 쪽으로 거리 쪽으로 나서지 못하게 철저하게 말을 탄 기마 경찰을 비롯한 일본 군인 경찰들이 시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하지만
미리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경문들, 팜플렛의 경우에는 발각이 되지 않았고 순종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서울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학생들은 미리 준비했던 경문을 뿌리면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는 만세 운동을 전개하였으니 그게 곧 60만세 운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서울 시내의 많은 학교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만세 시위에 함께 동참을 하고요. 전국 각 지역에서 일부 학교들의 경우에는 동맹휴학의 형태로 60만세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60만세 운동의 경우에는 3.1운동과는 달리 아까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본 군인 경찰이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세라고 부르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만세 시위에 동참하려다가도 그들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감히 입을 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 곳곳에서 몇 차례 대규모 시위가 있었습니다만은 시위가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군인 경찰들에게 체포되고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3.1운동 때처럼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서울에서 전국 각지로 확산되어 나가는 그 정도의 대규모 운동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서울에서만 몇 번의 큰 시위가 있었고 지방에서 일부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만은 3.1운동에 비해서는 그 규모나 혹은 지역 면에서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네, 60만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록 이 60만세 운동을 3.1운동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우리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사전에 검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 60만세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도교, 민족주의 계열로 분류되는 천도교 쪽 사람들하고 사회주의 계열로 분류되는 사람들, 조선공산당 같은 단체들이 함께 손을 잡고 60만세 운동을 계획을 했어요. 그죠? 이념적인 성향을 넘어서 독립이라고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경험을 남겼던 게 바로 이 60만세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이후에 1927년에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고 신간회 같은 좌우합작 단체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한 이때 이제 체포되었던 사회주의 계열의 인물들은 정말로 큰 탄압을 받아요. 그러면서 조선공산당이 와야 되는 뭐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힘이 크게 약화된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도 민족주의, 그 중에서도 비타협적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것을 모색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던 사건이 바로 이 60만세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었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교 계열의 사람들이 준비했던 60만세 운동은 사전에 발각이 안 되었기 때문에 60만세 운동은 사실상 학생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준비되고 실행된 민족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학생들도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들만의 힘으로도 이러한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학생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항의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노력들이 이후에 우리가 좀 이따가 이야기할 광주 학생 항일운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네, 그래서 우리 60만세 운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1920년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학생운동인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부분은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준비해 왔고요. 국가보훈부에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도 안 잘릴 것 같아서 일단은 녹화 안 끄고 바로 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쩔 수 없고요. 야, 중간에 보던 거 언제 가요? 조용히 뭐. 지난 11월 3일 리트 외국인 학교 A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과 B학교에 다니는 한국인 학생 수백 명이 시내 한복판에서 경기를 두고 필싸움을 벌였습니다. 거짓말이지? 외교 문제로 번질 것을 염려했는지 언론에는 축소 보도되었기에 다들 모르시기도 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에 여러분도 꼭 아셨으면 해서 들고 왔습니다.
자,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A 학교의 외국인 학생들은 평소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 야만인이라 부르며 한국인 학생들과 마찰을 빚곤 했대요. 그러던 중 10월 30일 A 학교의 외국인 학생들 엿이 등교를 하던 여고생 박모양의 머리채를 낚아채고는 킬킬대며 성희롱을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야, 너네 뭐야? 해당 장면을 목격한 B 학교의 박모군은 화들짝 놀라 A 학교의 학생들에게 소리를 질렀대죠. 그런데 외국인 학생들은 박모군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내 역정을 내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냈답니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박모군은 이 자식들이 A 학교의 학생들은 혼자 달려든 박군에게 때로 맞섰고 이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었던 B 학교의 학생들도 박모군에게 가담하여 등굣길은 학교 간의 패싸움으로 번졌죠. 그러던 중 그만두지 못해. 아침 순찰을 돌던 경찰이 부랴부랴 뛰어오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 얘네가 저희 사촌 누나들 A 학교 학생과 B 학교 학생을 번갈아 보던 경찰은 이내 박모군의 말을 듣다 말고 다짜고짜 박모근의 뺨을 때리며 먼저 폭력을 쓴 사람의 잘못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몇몇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해당 사건은 1929년 일어난 일제강점기의 나주역 사건입니다. A 학교는 일본인이 다니던 광주중학교, 또래의 한국인이 다니던 B 학교는 광주고등보통학교죠. 100년 가까이 지난 일이지만 여러분도 쉽게 공감할 수 있게끔 현대 버전으로 어레인지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이 감히 시청자를 속여?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는 추진력을 위한 디딤돌이었습니다. 허나 장담컨대 뒷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진진할 테니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나주역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11월 3일 일요일 천황의 생일을 기념하는 명치절이었고 음력으로는 대한민국 최고 명절인 개천절이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명치절 기념식에 참석할 강요했고 며칠 전의 사건으로 울분이 채 가시지 않던 광주고보 학생들은 기미가요가 틀어져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입을 꾹 다물었죠. 그렇게 강제적인 기념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광주 중에 일본인 학생 16명이 대거 모여 최상현을 필두로 한 광주고보 무리를 불러세웠습니다. 아, 조선놈아. 수적으로 우세해 기세가 등등했던 일본인 학생들. 그러나 어쩌라고? 선도했던 최상현은 기죽지 않고 맹렬하게 일본 학생들을 노려봤습니다. 야, 씨, 뭐나가 떴거든. 일본 학생은 기세에 짓눌렸다는 사실에 약이 바짝 올랐는지 쌍근아! 쓰러지는 최상현을 보고 지나가던 학생들까지 깜짝 놀라 뛰어왔지만 일본인 학생들은 이미 저 멀리로 도망을 친 뒤였죠. 그가 결국 참아왔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무슨 게 보이더냐? 광주고보 학생들은 분개하여 일본인 학생들을 쫓아 순찰 중인 순사와 교사를 제치고 충장로 5가에서 광주역까지 1km에 달하는 길을 달려 도망친 일본 학생들을 붙잡고 닥치는 대로 때려 눕혔습니다. 기숙사에서 쉬고 있던 일본인 학생들은 급보를 전해 듣고는 목도와 단도를 챙겨 들었습니다. 생직 너트세리. 일본인 학생 백수십 명이 유도교사와 함께 흉기를 들고 광주역으로 우르르 뛰쳐나갔죠. 한국인 학생들 역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시내를 배회하던 학생들, 기숙사에서 쉬고 있던 학생들, 소식을 들은 옆 학교 학생들까지 역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모인 양측의 학생 수 각각 200명 안팎, 그리고 순식간에 광주역 광장은 한일 학생 간의 피 튀기는 결투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한국인 학생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은 니게로! 싸움을 시작하고 한 몇 분 일본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의 기세에 눌려 허겁지겁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쫓아가는 한국인 학생들과 도망치는 일본인 학생들, 광주 시내는 교통이 마비되었고 교사와 경찰, 기마대와 소방대원까지 출동하고 나서야 비로소 추격을 멈추게 되었죠. 이 사건을 다룰 때는 흔히들 민족 감정에 자극된 학생들의 우발적이고 감정적인 계기라거나 예민한 아이들이 선동되어 일시적으로 분노를 터뜨린 사건이라 표현되곤 했습니다. 당시 편향된 언론 몇몇이 학생들의 분노를 개인적 차원으로 치환하려 했고 무엇보다 일제가 학생들의 형량을 늘리기 위해 우발적 사건이라고 강조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죠. 그런데 이런 표현은 썩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그 전부터 식민지 교육과 차별 대우에 맞서 전국적인 동맹휴학을 하고 있었고 일찍이 광주 고보에서도 성진회와 같은 학생 비밀 단체를 조직하는 등 저항의 씨앗을 뿌려왔었죠. 1929년 당시는 전쟁과 독재, 공황과 실업이 극대화되던 시절이었고 한국 학생들은 폭력이 들끓는 열악한 환경에서 차별과 억압을 견디며 분노를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드러난 일본 학생의 얕잡아 보는 태도는 민족 차별의 표상이자 식민지의 암
암울한 현실이었고 비참한 현실을 알면서도 내질렀던 주목과 분노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고 쌓여있던 민족 서름의 표출이며 식민사회의 모순에 저항하는 용기였죠. 싸움이 끝나자마자 학교 강당으로 모인 광주도보 학생들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은 분노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식민지 교육과 민족차별,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진짜 해결책은 민족 독립이라는 사실을 학생들은 피를 흘리고 분노를 하는 와중에도 일본 학생과의 2차전을 준비하는 대신 선배들의 지도하에 민족 독립과 민족 해방을 외치는 항일 운동을 펼치기로 합니다. 조선민 중이야. 골기하라. 청년대 중이야. 죽음을 넘어서 투쟁하라. 그렇게 단 몇 시간 만에 구성된 시위대는 강당문을 박차고 나와 강주 시내 한복판에서 식민지 교육 반대와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더 나아가 조선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를 지켜본 광주 농업고등학교와 광주 사범학교 학생, 광주 여자고등고등학교 학생과 강주 시민까지 시위대에 합류하며 억압된 분노를 함께 터뜨렸죠. 일본 경찰과 소방대가 부랴부랴 그 앞을 막아섰지만 이들은 아랑곳않고 일전불사의 기세로 함성을 지르며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조선 독립 만세! 그날 밤 일제는 각 학교에 임시 휴교 조치를 취하고 시위를 주도한 학생 수십 명을 강제 구속시켰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더 체계적으로 합시다. 더욱 불타오르게 됐죠. 신간회를 위시로 한 각 청년단체와 사회단체는 광주 투쟁의 전국화에 힘썼고 학생들은 치밀하고 철저하게 독립운동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며칠 뒤 11월 12일 수업 종이 울리자마자 거리 곳곳에서는 하늘 경문이 뿌려졌고 수많은 학생들이 광주 시내로 뛰쳐나와 목이 터져라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제는 무력을 동원해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무더기로 구속시키며 억압했지만 그럴수록 학생들의 뜨거운 항일 의지는 불길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죠. 이윽고 불길은 점점 커져 강주에서 전남으로, 전남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타지의 학생들도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폐싸움으로 시작된 작은 조합은 320개가 넘는 학교에서 5만 4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대민족항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경일은 뭐니 해도 바스티유 데이, 바스티유 감옥에서 성남 민중의 아우성이 피어오른 날이죠. 프랑스인들은 이날만 오면 억압에 대한 저항과 용기를 잊지 않고 드립니다. 무모하지만 아름답고 뜨겁지만 숭고하고 거칠지만 위대한 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태약 582명, 무기정학 2330명, 검거 4천여 명 이상, 의무보다 권리가 더 많이 보장되는 요즘 사회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게 너무나 당연해진 나머지 연약한 몸으로 교활하고 포갑적인 일제에 맞선다는 게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11월 3일 그날의 용기를 떠올리고 나면 참 많은 생각이 스치실 겁니다. 고통과 희생을 뻔히 알면서도 불의에 항거하여 온몸을 던졌던 그들의 소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혹시나 우리가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네, 잘 봤나요? 재밌지 않아? 네, 그렇죠. 선생님이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영상이 좀 더 전달력이 있는 필름을 가지고 있죠, 그죠? 자, 이미 영상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인데 우리 교재 빈칸 채워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만세 운동은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힘으로도 민족운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후에 학생들이 민족운동의 주체로 활동해야 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60만세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 이후에 전국적으로 학생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광주 고등보통학교의 남학생들은 뭐 독서회라든지 광주 여자 광주 여자 고등보통학교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소녀회라든지 등등의 이름을 가진 학생 비밀 결사 같은 것들을 조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함께 모여서 독서와 토론 등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해 나갈 것인가 같은 것들을 논의를 하고요. 또 때로는 식민지 교육 문제에 맞서서 동맹조약 같은 것들을 함께 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이 저항했던 학생운동의 테마들은 대체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몇몇 가지 소소한 문제들,
문제들 때문이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일본 학교하고 한국 학교하고 야구 시합을 했는데 심판이 일본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편파 판정을 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점차 한국 학교에는 과학실이 없어서 과학 실험을 못한다. 한국 학교에도 과학 실험실을 만들어달라. 같은 이런 요구.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한국인 교사를 채용해달라. 라든지 한국어라든지 한국 역사에 대한 수업을 개설해달라 같은 이런 문제들까지도 제기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학교 내에 있었던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식민지 교육을 없앨 것, 한국인들 위주의 교육제도를 확립할 것, 나아가서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을 민족적으로 차별하지 말 것 같은 이러한 요구들로 점차 학생운동의 요구 조건이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학교의 문제, 교육의 문제로 시작이 되었던 학생운동은 점차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나타났었던 다양한 대중적인, 보편적인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는 항일운동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오랜만에 수업을 하니까 되게 말이 좀 꼬이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학생 비밀 결사가 만들어지고 학생운동이 활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보았던 나주역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1929년 10월 30일 날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열차 안에는 광주 중학교 일본 학교의 학생들과 광주 이거 왜 이렇게 입이 안 붙지? 광주 고등보통학교, 한국학교, 그리고 광주 여자고등보통학교, 한국여학교 학생들이 다 같이 열차에 타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 중에 이제 박기옥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머리를 댕기머리를 따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광주 중학교를 다니는 후쿠다라고 하는 일본인 학생이 박기옥 학생이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놀리는데 그때 그 같은 열차에 타고 있었던 사촌 동생으로 박준채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박준채 학생이 우리 사촌 누나한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따지자 그 일본인 학생이었던 후쿠다 학생이 센징주제, 천민주제라는 식으로 민족의식을 자극하는 욕설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분노한 박준채 학생이 이 후쿠다 학생하고 싸움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 기차에 타고 있었던 한국 학생들, 일본 학생들이 다 같이 패싸움을 벌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차가 나주역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도 나주역 앞에서 학생들의 싸움이 이어지게 되자 나주역 경찰이 출동을 해서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더니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먼저 폭력을 쓴 게 잘못이다라고 하는 일방적으로 한국 학생들을 잘못으로 몰아가고 일반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일단은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학교로 갔던 학생들, 그 중에서 이 박준채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면 다시 그 애들이 다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주역 앞에서 후쿠다 학생을 기다리고 있다가 기차를 타려고 후쿠다 학생이 돌아오자 아까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죠. 그러자 후쿠다 학생이 다시 한번 박준채 학생에게 싸대기를 때리면서 두 번째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주역 앞에서 하굣길에도 학생들 간의 큰 패싸움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주 일본인 기자가 나와서 학생들의 싸움을 뜯어 말리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국 학생이 일방적으로 잘못하다는 식으로 이 일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내용이 일본인 기자의 이 기사로 신문에 실리게 되는데 그 내용도 한국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과 같은 그런 내용들로 보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주역 사건을 거치면서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 사이의 감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고 특히 한국 학생들의 가슴 속에는 강한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11월 3일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11월 3일이 되었어요. 네, 1929년 11월 3일은 음력으로는 개천절이었다라고 해요. 개천절이 무슨 날인가요? 개천절 우리나라 5대 명절,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잖아, 얘들아. 3.1절하고 광복절하고 개천절하고 한글날하고 제헌절 5대 중에 5대 명절 중 명절이지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데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죠, 그죠?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해서 개천절이고요. 단군 왕검이 우리나라를 세운 것으로 알려진 날이 개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개천절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 개천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학교 안 나올 때는 좋았는데 이게 왜 쉬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죠, 그죠?
자, 아무튼 음력으로는 개천절이었는데 양력으로는 11월 3일이 일본 천황인 메이지 천황의 생일인 명치절이라는 날이었던 거야. 그래서 11월 3일 날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개천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란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일본에는 일본 사람들만 믿는 그들만의 고유의 민족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신도 또는 일본어로는 신토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인지 감이 잘 안 오면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떠올리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센과 치히로가 한 사람이잖아. 그지? 생각 그렇죠. 네. 센 또는 치히로가 일하는 그 목욕탕 있지, 그지? 그리고 그 목욕탕에 온갖 이상한 신들이 와가지고 목욕하고 가잖아, 그지? 거기 나오는 그 온갖 이상한 신들이 일본에서 신으로 모시는, 신토에서 신으로 여기는 여러 신들의 모습이에요. 신토라고 하는 일본 종교는 여러 존재의 신을 모시는 다신교의 대표적인 형태이거든요. 아무튼 불교에는 절이 있고 기독교에는 교회가 있다면 신토라고 하는 일본 종교에는 그 신토라고 하는 일본 종교를 믿는 공간으로 신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리고 신사참배는 그 신사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할 것을 강요하는 게 신사참배의 강요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일본의 종교를 믿을 것을 강요하는 게 신사참배의 강요인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왜 일본 천황의 날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느냐? 일본 천황 가문은 이 신토에서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일본 천황 가문의 경우에 신토에서 신적인 존재로 숭배되는 집안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일본 천황의 생일날 신사참배를 한국 학생들에게 강요를 한 겁니다. 개천절날 신사참배를 하는 한국 학생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그래서 굉장히 굴욕적이었겠죠. 그죠? 우리가 개천절 날에도 지금 개천절을 기념하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하고 있다니라는 생각을 했을 때 한국 학생들은 굉장히 깊은 좌절감과 불만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신사참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일본 학생들하고 한국 학생들이 마주치게 돼요. 그리고 서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올바이 새끼 같은 이런 어떤 시비가 붙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일본 학생이 휘두른 칼에 한국 학생이 찔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학생들이 도망을 가자 그들을 쫓아서 광주 시내까지 한국 학생들이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는 일본 학생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다가 두드려 패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 곧바로 자기 학교로 돌아가서 지금 시내에서 한국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을 눈에 보이는 데다 두드려 패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서 분노한 일본 학생들과 일본 학교의 유도사범님 같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한국 학생들이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두드려 패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한국 학생들도 한국 학교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또 한국 학생들이 나와서 광주 시내에서 대규모의 일본 학생들과의 패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사태의 경우에는 경찰과 소방관, 군인 그리고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나와서 학생들을 뜯어 말리면서 간신히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모인 학생들이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가? 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당장 일본 학생들 몇 명을 때린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고 이러한 어떤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과의 두 번째 큰 패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을 촉구하는 만세운동을 벌이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광주 고등보통학교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내로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부르는 만세운동을 시작을 하니 그게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서 그 여러 학교의 학생들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함께 만세 시위에 동참을 하게 되고요. 이 성난 시위대의 경우에는 광주 중학교, 일본 학교 앞에까지 시위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만은 광주 중학교로 가는 길을 일본 군인 경찰들이 철통같이 막고 있어서 광주 중학교까지는 가지 못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해산하였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일본 경찰들의 경우에는 이 시위를 주도했던 주요 학생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안전상의 이유로 일주일 동안 광주 시내 전체에 휴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11월 12일 개교가 하고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교실에 나갔더니 곳곳에 빈자리가 있는 거야. 얘네 어디 갔어? 라고 확인해 보니까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이고
그래서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어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번에도 학생들이 주도했던 시위에 많은 시민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면서 광주 시내에서의 시위는 더욱더 그 규모가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광주에서 가까운 나주, 목포 같은 전라남도 지역으로 학생들의 시위가 확산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위가 점차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게 되자 민족유일당으로 결성되었던 당시 국내 최대 민족운동 단체인 신간회 쪽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했는가, 이 문제는 어느 쪽에 있는가를 먼저 밝히기 위해서 광주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는 한편, 학생들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인 민중대회 같은 것들을 계획을 하게 되죠. 이러한 어떤 신간회의 노력에 의해서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이 서울로 알려지게 되고요. 서울에서는 또 서울의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부터 전국 각 지역으로 시위가 확산되어 나가게 되면서 1930년 3월까지 전국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이런 어떤 학생운동이 번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식민지 교육을 철폐할 것,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할 것, 우리 민족의 해방을 이룰 것 같은 것을 주장하는 만세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니 우리는 이 사건을 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네. 그래서 1930년 3월까지 전국적인 시위와 동맹휴학이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세 시위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320개 정도의 학교가 동참을 했었고, 수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던 3.1운동 이후의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국 학생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한 60%가량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54,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1,462명이 퇴학을 당하고 3,000여 명이 무기징역을 당했던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력을 넘겨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도 11월 3일이 학생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나온 고등학교는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학교였거든. 그래서 매년 11월 3일이 되면은 학교 앞에 있는 이제 충원탑 같은 데 앞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향 피우고 선배들의 뜻을 기리는 묵념 같은 것들을 11월 3일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주도했던 학생운동의 형태는 학교 내의 문제나 교육의 문제 같은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 학생들이 요구했던 것은 식민지 교육 철폐, 나아가서 우리의 민족의 해방 같은 것들을 요구하였다라는 점에서 학생운동이 점차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던 사례가 또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민족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함을 넘어서 더욱더 대중적인 활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던 사건이 바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네. 자, 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었던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하였던 까닭은 무엇이냐?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이런 어떤 학생운동은 전역에 나갔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전국 각지에서 활동했던 학생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고 뚜렷한 성과를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 조직이 존재하지 못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됐던 단체가 어디였냐면 바로 신간회였던 거예요. 그죠? 하지만 신간회에서 이루었던 학생운동을, 전국적인 어떤 학생운동을 계획을 하면서 대중적인 운동으로 이어져 나가려고 하였을 때 일본에 의한 철저한 탄압을 받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계기로 민중대회를 계획했던 것 때문에 신간회의 주요 지도부들이 체포되고 끌려가게 되고, 그것이 신간회 해소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간회가 해체되는 바람에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만 이 학생운동의 경우에는 이후에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서 이런 어떤 광주 학생 항일 운동과 같은 대중적인 운동의 성격보다는 비밀 결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노동자와 농민층을 중심으로 항일 운동을 이어나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끝끝내 어떻게 보면은 식민 지배를 벗어나서 해방을 이뤄낼 수도 있었고, 해방 이후에는 여러 명의 독재자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민주화를 이뤄내는 민주화 운동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되었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1920년대에 전개되었던 학생운동의 사례들에 대해서 육진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항해 운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1910년대 20년대를 거치면서 국내에서 나타났었던 여러가지 사회적인 변화들 그리고 전개되었던 다양한 사회운동들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